그동안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곧 터질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노란 게 정부 부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터지는 데가 어디란 얘기죠? 정부란 얘기가 되겠죠. 일본, 그리스, 세 번째 보이세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빚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경착륙으로 들어가면 재정정책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부채 비율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부채 상황에서 함부로 재정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요. 경착륙이라는 게 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었을까라는 어떤 질문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지난주였나요? 또 강의 하나가 아주 또 화제를 일으킨 강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선엽 장군님의 그 강의. 그때도 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이제 기습적으로 기습 공격해버렸네.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라고 이렇게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을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선엽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움집회 갔다 왔다는데. 진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보는 게 이렇게 넓게 봐야 되고 다양하게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유연하게 봐야 되겠구나를 느끼시는 어떤 강의 후기가 저기 예, 떴네요. 그랬었을 2시간 겁니다. 30분 동안 했는데 후딱 지나갔다. 한 번도 안 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바타 2보다 더 재밌었다.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글씨 좀 크게 좀 보여줘요. 이 스마트폰으로 안 보이니까. 정말 멤버십 네.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 어떤 내용? 울산에서 왔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울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새롭게 느껴진 하루였다. 최영일님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로. 울산, 대구에서 오신 분들 네. 계셨는데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치열한 진짜. 전장에 엄청난 무기를 무료로 받아온 느낌이 있습니다. 게임마다 아이템 산 거야. 인당 1,000만 원 이상의 강의 정말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하셨길래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방송에서 하지 못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네네. 사실 30분 가지고 뭔가를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영상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멤버십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사령관 멤버십. 예, 그렇습니다. 3% 멤버십. 예. 한프로TV 앱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대략적인 그 주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강의 제목이 뭐예요? 강의 주제가 결국은 시장은 네. 변화를 사야 된다는 게 주제였어요. 변화를 사야 된다. 이게 오늘도 이제 그런 주제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이 보시면 이번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께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생각의 변화를 하기가 쉽진 않구나. 어렵죠. 경기 침체가 대단히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서야 방향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만큼 인식의 전환이 좀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외로 보면 굉장히 좀 고든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 되게 올고든 분들이 많은 거고 약간 선비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되다 보면 유연성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고집 센 분들 많다는 얘기죠. 고집. 맥시멈 플렉시빌리티가 중요하다고. 옛날에 그런 적도 서머스가 있죠. 면함 최익현 선생님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 머리 단발령 내렸을 때 내 머리를 자를 것 같으면 목을 잘라라. 머리보다 목이 더 중요한 그렇게 좀 유연성이 좀 많이 아쉬워. 머리 좀 오늘 좀 자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머리가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안 돼갖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시장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보셨을 거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어제 연준에 회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미 상당 부분 전달을 해주셨고 네. 또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명서에서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의 기자회견, 파월의 기자회견 계속 보면서 제가 한 7, 8번을 돌려본 것 같고 돌려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얘기하고 시장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정말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댓글을 많이 봅니다. 당연히 지난 9월부터 바닥이라고 해서 욕이 많이 달렸겠죠. 한 서너 달 동안 그냥 욕만 엄청 먹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몇 분 계세요. 예. 그런데 사실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는 욕은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달려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안타까운데라는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그 방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도 정말 판단하실 때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잠시 칠판에서 제가 좋습니다. 연준에 나왔던 그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얘기하는 거 팩트니까 그냥 연준의 여러분들 어제 기자회견은 유튜브에 한 30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기자회견 내용이 동시 통용으로 너무 많은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이건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많은 질문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채권 시장 재위기설이 있었어요. 채권 시장 재위기설에 대해서 질문했죠. 예. 채권 시장에 재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채권 시장의 위기는 없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라고 단호했어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채권 시장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 시장의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 국채 시장의 위기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채권을 팔고 있을 거고 QT라는 것 자체가 즉 QT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네. 찍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걷어들이려면 들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다 팔기만 하는 특히 핵심이 일본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네. 혹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왕창 내다 팔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질문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일본에 최근에 있었던 YCC란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이란 제로금리 정책을 잘못했을 경우 이것 때문에 혹시 일본이 국채를 다 팔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위기가 없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요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없다란 얘기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의 위기면 어떻게 하면 오는 건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일본의 엔화는 약세일 거고 네. 일본의 엔화가 약세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올라와서 일본의 물가가 올라갈 거고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물가를 올라간 물가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나 지금 있는 정책을 포기해야 되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흔히 얘기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일본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간다.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시장의 위기란 것 자체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일본이 금리를 크게 올릴 겁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금리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경기가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올릴 수도 있죠라고 했지만 이미 여기에서 이미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일본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 YCC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것 자체가 연착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은 뭐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결국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라는 얘기하고 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의 큰 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가 재미있습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고 디스인플레이션의 과정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를 주식시장의 용어로 바꿔볼게요. 추세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물가 하락이 추세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추세에 있는데 다만 지금 추세가 초기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초기가 중기로 넘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 추세가 공고해지는 증거를 뭐라고 봤냐면 주거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아직 주거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네. 한두 달 정도는 몇 달 정도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볼 때는
이 올 하반기에 주거비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세 확실하고 요거 요렇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거는 요거 이외에 서비스 물가가 확실히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 자체가 이미 물가는 하락 추세야.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락 추세가 정말 제대로 접었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근데 그 증거는 뭐다? 지금 보셨던 그 주거비 하락하는 거고 서비스 쪽에 물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 주거비는 누가 보더라도 임대료인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시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걸 아직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야 그러다가 재발하면 어때? 임금이 안 잡혔고 고용이 안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은 대놓고 미국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걸 공식화했죠. 그래서 큰 경기 침체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경착륙 없이 그다음에 큰 폭의 실업률 상승 없이 2% 물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폭의 실업률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 3분의 기자가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번에 있었던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자, 비즈니스 사이클이 보통 시장이 하락하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사이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왔던 이 사이클은 이전의 사이클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통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물가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안 잡히고는 고용률을 올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이전과는 비즈니스 상황이 다르니 이전과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여건이 된 게 다르니 이전의 사례를 들이대서 똑같이 동일시하지 말란 걸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전과는 비즈니스 상황이 달라. 수요가 너무 강력했고 공급의 문제도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물가를 잡을 땐 이랬었으니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물가 안 잡힌다라는 그런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다 유연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도 시장에 볼 때는 이전의 사례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라고 그걸 확정적으로 답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보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이전과 상황이 무엇이 다른지 따져보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큰 폭의 실업률 상승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둔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 둔화를 뭐라고 했냐면 밸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용 시장의 균형. 이 균형이란 단어가 어떤 얘기인 거냐면 해고를 많이 하겠다가 아니라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잡아보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경기 둔화는 필요한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번째 재밌는 게 뭐였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론적으로 당연히 물가를 잡으려면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충분히 물가를 잡힐 때까지 우리는 우리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뒤부터 갑자기 말을 싹 바꾸더니 결정된 게 없다. 일단 첫 번째가 I don't know였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결정된 게 없다. 얼마나 폭을 올릴지 언제까지 올릴지 결정된 게 없다. 지표에 따라서 하겠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3월까지 2번의 CPI와 2번의 고용지표를 볼 수 있다. 즉 이거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동시에 했던 얘기가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만약에 연준의 생각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얘기도 공식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금리 인상 인하도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비즈니스 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니까 이전 사례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이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착륙도 없고 고용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 가능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유연성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위기설, 채권 시장의 재위기설이 없다라는 것 자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제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경제 방향에 따라서 주식은 방향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경제가 반드시 주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즉 GDP라는 게 떨어지면 어떻게 주식이 좋을 수가 있겠어?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크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비중을 30% 정도를 두고 기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GDP가 뭐의 약자죠?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죠? 한글 그대로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생산된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쓴 거에 대한 합이죠. 이 안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쓴 것도 해당이 됩니다. 반면 주식은 뭐냐면 기업 이익의 합입니다. 기업 이익의 합이다 보니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치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팔린 거는 GDP에 안 들어가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 러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팔린 거는 성장률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기업 이익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의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사례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네. 제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반드시 주식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걸 동일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 좋지만 우리 외 지역들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면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요걸 바탕으로 몇 가지 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을 거니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월의 발언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다 뭐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여 있죠. 이래서 그런지 어제 파월이 얘기한 건 비둘기파적이 아니라 그냥 비둘기였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네네네.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아, 그래요? 예,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힐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 우리가 뭐 주식시장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 네.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시장이 좀 굉장히 놀라는 점도 있었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뒤에 한번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지 이런 배경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곧 터질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요 파란 이 하늘색 선이 뭐냐면 NFC 데빗이라고 돼 있죠. NFC가 뭐냐면 non-financial이니까 금융 쪽을 제외한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 기업의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죠. 그다음에 요 진한 파란색 선 남색이 하우스홀드니까 가계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 게 정부 부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터지는 데가 어디라는 얘기죠? 정부란 얘기가 되겠죠. 어디 정부를 얘기하는가 할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시면 되죠. 빚 많은 애들, 일본, 그리스, 세 번째 보이세요? 그게 미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이세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렇게 올라온 거. 근데 부채 한도가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죠. 미국의 빚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함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많이 경착륙으로 들어갔다.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만약에 경착륙으로 들어가면 재정 정책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부채 비율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부채 상황에서 함부로 재정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또는 사람을 중상으로 만들고 나서 쓸 수 없는 약이 없다라면 유일한 방법을 사람을 중상으로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은 처음부터 경착륙으로 시장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여러분들 95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서 거의 그리스 다음입니다. 네. 이럴 정도로 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돈 쥐면 돼야 되잖아.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달러에 대한 위상이 너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경착륙이라는 게 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었을까라는 어떤 질문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물가가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 임금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쵸? 연준이 우리가 알고는 고용도 안 잡고 큰 폭의 어떤 실업률도 없이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임금 올라서 우리가 알고 물가가 재발하면 어떡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준 게 뭐냐면 물가 하락은 추세야. 근데 그게 초기야. 그랬었죠? 그러면 초기를 바탕으로 요거 한번 보세요. 유일한 사례가 1970, 80년대가 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 초기였고 재발했죠. 분명히. 재발할 때가 시차 한번 보세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이나 걸립니다. 아, 이게 물가가 재발할 수도 있긴 하구나. 네. 그런데 그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이게 뭐 하락했다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락 추세라는 게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르는 게 한 3년 정도는 걸리는구나. 물론 지금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네. 더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죠. 그러면 그 3년 동안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60 얼마에서 지금 100이 넘었으니까 지수가 70%가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좋습니다. 다 우리가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고 한 2, 3년 후에 다시 재발한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달콤하게 70%를 취한 다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생각해도 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너무 앞서서 물가를 우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걱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사실 이런 시장의 사례도 있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렇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한번 봐보세요. 계속 하향됐었고 특히 2010년부터 2014, 15년도까지 하락세가 제일 컸죠. 자, 미국의 성장률이 안 좋다는 걸 제일 대변하는 게 미 국채입니다. 보세요. 미 국채를 놓고 보시면 10년불인데 이렇게 바닥에 있었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제로였다는 얘기고 또 이 기간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3번의 돈을 찍습니다.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 정도로 경기가 어려웠죠. 빨간색이 예, 10년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기간 동안 지수는요, 이렇게 5배가 올랐어요. 나스닥은 몇 배가 올랐죠? 10배가 올라댔습니다. 그래. 성장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꼭 낮으면, 자, 저성장이다라는 얘기가 꼭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로 동일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유동성 때문이잖아.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저금리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환경은 같아진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년에 미국 경기 안 좋아지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06, 7년도에 요 파란색 선이 중국의 성장률이고 요 빨간 게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네네. 이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미국의 성장률이 특히 2007년도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2007년도에 성장률이 안 좋을 거니 국내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래 미국 성장률은 예상대로 안 좋았는데 중국의 성장률은 좋았죠. 요 기간 동안 코스피는 1000에서 20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반대로 움직일 때 지금도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미국은 조금 내리고 있지만 중국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이 차트도 가져왔습니다만. 중국 아니에요, 중국? 예, 이게 겹쳐서 나오네요. 예, 중국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점만 못하지만 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습니다. 즉 미국이 내리는 건 안타깝지만 중국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표명하면 안 되겠다. 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이게 제목은 잘못 딴 거는데요. 요 당시 2010년에서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저성장이었지만 동시에 알고 계신 것처럼 박스피라고 해서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조선해양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80%예요. 고점 대비. 근데 이 기간 동안 호텔 신뢰라든가 중국 소비주도 같은 경우는 뭐 5배, 10배씩 올라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죠. 이게 시장의 변화예요. 와, 3개 중에 2개가 개가 정말 있네. 와.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지수가 안 움직여. 저성장야가 아니라 네. 이 안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미 지나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민했었을 때 재빠르게 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어쨌든 제법 올해 이번에 수익이 있었겠죠. 뭐 테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챗 GPT 관련주들은 벌써 한 400% 가까이 수익이 난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많이 올랐었던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어쨌든 수익이 있고 누구는 아닌 거죠. 테마나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수익이 있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경기만큼이나 얼마나 이 변화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게 LNF란 기업입니다. 네. LNF란 기업 이게 언제냐면 2008, 9년도예요. 이 당시에 처음에 오바마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당선 공약이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경장 성장 엔진을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어라고 했었던 그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수익이 있었을까요? 이 뒤로도 꽤 오랜 기간 적자를 면치 못했죠. 근데 주가는 얼마였어요? 8,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올라오네요. 이게 시장인 거죠. 기대를 반영한 것도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 마라가 아니라 결국 이 시장을 이거 본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시장 변화를 본 거죠. 아, 그렇구나. 앞으로 세상이 전기차로 바뀔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변화의 크기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 지금 이게 나온 것들이 단기간엔 테마가 맞겠는데 이게 결국엔 세상을 바꿀 건가? 그거는 테마가 아니겠죠. 그런데 뭐 잠깐 좋다 말아 이런 거는 뭐겠습니까? 테마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의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좀 싶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2007년도에도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제 안 좋아. 그럼 또 지수가 1000에서 2000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도 수익률이 없습니다. 1000에서 2000 가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조선주라든가 주가는 2배가 올랐고 조선주는 크게 올랐죠. 자, 우리가 앞으로 지수가 오르고 혹시 대세 상승이 온다라면 정말 행복하게 내가 들고 있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를 거다.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안 그런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에서는 사실 되는 종목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의 습성입니다. 옛날에 이런 표현도 있었죠. 1970, 80년대 후반에 니프티 50라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의 대세 상승이었는데 말 그대로 15종목, 몇 개도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만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었죠. 그리고 이때도 시장의 주제가 뭐였었습니까? 중국의 산업화. 그리고 우리 박스 피었을 때는 중국의 소비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때는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만큼이나 그래, 시장을 이끄는 주제가 뭐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엇 때문에 바뀌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삼성전자 매장에 가서 이번에 갤럭시 23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가서 한번 만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네.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걸 보시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안에 카메라가 어떤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 해보면서. 디스플레이 어떤지. 예, 그러면서 시장의 얘기를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야, 이 정도면 나도 바꾸고 싶어. 그럼 전자를 사는 이 카메라 쪽과 관련된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 관련해서 종목을 살 수 있는 거고 뭐 만져봤더니 뭐 지난번과 별게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결국 그만큼 내가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이 사는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변하는 사람만이 네, 시장에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그게 좋든 안 나도 좋든 변화해야 그런 게 되고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변화하는 그 움직임을 잘 포착을 해야 되고요. 예.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네. 잘 포착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이선엽 사령관하고 같이 변화의 전선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멤버십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죠? 3프로 클럽 이렇게 들어오셔도 3프로 TV 되고요. 앱에 예, 예. 들어가셔서 네. 야전 사령관 예, 저한테 오셔도 되고. 네. 자, 우리 금요일마다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또 네. 인사이트 주시는 우리 이선엽 장군님 조금 더 소통하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3프로 TV 앱에서 마스터 클럽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선엽 장군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